안녕하세요. 오늘은 디지털 위험 사회와 개인정보 보호위원회라는 제목으로 오늘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굉장히 브로드하지만은 전반적으로 최근에 한국 사회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해킹 사건을 기반으로 해서 또 AI 우선 정책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 사회가 어떠한 디지털 위험이 존재할 수 있는지에 대한 설명을 하고, 이와 관련돼서 개인정보 보호위원회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될지도 한번 살펴보는 그런 짧은 강의로 구성을 했습니다. 오늘 저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여러 가지 개인정보 자문이나 정보인권 자문을 해왔고요. 김보람이 변호사입니다. 현재는 법률사무소 디케에서 변호사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오늘 학습할 내용은 저희가 우선 앞에 어떠한 사유로 최근에 개인정보 침해 사건이 반복적으로 발생했는지에 대한 내용을 설명함으로써 사실상 개인정보 보호 원칙이 이미 붕괴된 부분들이 있지 않은가를 살펴보고, 그 다음으로 개인정보 보호 원칙이 붕괴된 상황에서 AI 우선 정책이 갖고 있는 위험성, 또 그것들에 대해서 충분한 보호 가이드라인이 없다면 감시 기술이 과도하게 확산될 수 있다는 점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러한 부분들이 AI 분야에서 굉장히 큰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AI가 학습 데이터를 수집하는 데 있어서 통제가 가능하지 않다라는 점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후에는 이러한 그 수집 데이터의 문제로 인해서 불투명성과 편향성이 더 심화되고, 그것이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어떤 위험으로 등장하고 있는지 설명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한국 사회에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충분한 역할을 해야 된다는 점을 마무리함으로써 오늘 강의를 정리하려고 합니다. 예, 한국 사회에서 과거에는 생각하지 못했던 방향으로 개인정보 침해 사고가 계속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통신사라든지 뭐 서울시 관련되는 기관이라든지 뭐 이런, 아니면 뭐 쿠팡같이 굉장히 큰 회사들과 같이 당연히 개인정보 보호에 대해서 충실하게 조치를 했을 것이라고 생각되는 회사들로부터 거의 모든 고객들의 정보가 나가는 수준으로 개인정보가 나가고 있어서 우리 국민들로 하여금 굉장히 큰 걱정을 하게 하는데, 이게 작년에 너무 많이 발생을 했거든요. 그래서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는지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LG U+의 경우에는 지금 너무 많아가지고 이게 날짜를 특정 못하겠는데 2022년부터 계속 너무 많은 수의 개인정보들이 유출이 됐었다는 것이 드러났었고, 그 문제도 원인도 굉장히 다종다양합니다. 사실은 뭐 KT도 계속 반복해서 개인정보가 틀렸는데 2024년께 펜토세를 통해서 개인정보가 나가게 되는데, 살펴보면은 KT 경우에는 이제 외부에서 그 서버로 가는 데 있어서 연결하는 곳 중에 하나가 펜토셀인데, 펜토셀을 통해서 그 통신을 하게 되는데, 이 펜토셀이 만약에 보호가 안 되면, 또는 인가되지 않은 펜토셀이라면 이 펜토셀을 통해서 이 개인정보가 대규모로 유출이 가능한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번에 그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드러난 바에 따르면 이 펜토셀이 전혀 관리가 되지 않고 지금 얼마나 많이 깔려 있는지도 알 수도 없는 수준이었다라는 게 KT 사건에서 심각하게 드러났고, 실제로 KT 같은 경우에는 피해액 자체가 억대 피해가 발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아직 KT는
지난달에 피해에 대해서 보고를 했지만은 이게 어느 정도인지 지금 아직 단정하기 어려운 수준이어서 계속 금액이라든지 피해 수준이 점점 확장되었던 점을 좀 고려를 해서 봐야 되고, 아직까지도 조사가 1차 발표는 됐지만 완전히 피해 정도가 단정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닙니다. SK텔레콤도 굉장히 큰 충격을 주었는데, 심지어 아주 간단한 OS단에서의 소프트웨어 업데이트조차도 하지 않고 보안 패치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서 굉장히 오랜 세월 해커가 서버를 통해서 왔다 갔다 할 수 있었던 수준이었다. SK는 거의 전 가입자가 유출됐던 그런 케이스였고, 쿠팡은 아니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지만, 지금 최근에 경찰청 조사에 따르면은 거의 가입자들의 상당수가 유출된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도 내부에서 일하던 분이 나와서 본인이 해고된 것에 대해서 앙심을 품고 해킹을 당했다는 얘기부터 시작해서 내용이 다종다양한데 이것도 사실은 거의 있을 수 없는 일이 발생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피해의 수도 저희가 예상할 수 없었던 수준으로 굉장히 높은 수준이고요. 문제는 쿠팡은 아무도 책임지려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사회적인 논란이 더 심하게 됐기도 했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2024년이 2025년인데 2025년입니다. 그리고 따릉이는 올해 2026년 상반기에 뉴스가 나갔는데 서울경찰청이 아직 정확하게 피해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지금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상당한 수준일 것으로 예상되고, 지금 너무 많이 발생해서 사실 중간에 금융사들 터진 것들도 있고 한데 다 저희가 알지 못하는 수준으로 이렇게 발생을 해왔습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를 지금 간단히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제가 올해 썼던 칼럼인데요. 여기 보면은 트렌드 마이크로라는 글로벌 보안 업체가 올해 4월 14일 날 이미 한국의 상당한 통신사들의 경우 가입자들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다라는 점을 언급을 한 바가 있어요. 이게 악성 코드가 굉장히 많은 아시아 국가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여러 아시아 국가들을 상대로 대규모 공격이 발생했고, 이때 2024년 7월과 12월에 한국의 통신사들이 공격을 받았고, 또 유명 보안 연구 전문 매체인 프렉에서는, 이게 프렉이 뭐냐 들어가 보면은 사람들이 거기서 토론도 하고 이래요. 근데 거기 보면 KT하고 LG U+의 해킹 정황을 구체적인 유출 수준까지 공개를 했었습니다. 이게 이제 올해 4월 14일인데 SK텔레콤이 4월 18일 날 이 공격을 인지했다고 해요. 근데 이미 이제 해외에서는 다 얘기가 되고 있었던 거죠. KT도 뚫렸다, LG도 뚫렸다라는 얘기는 사실은 한국에서는 기자들 사이에서는 공공연하게 다 소문이 퍼지고 있었는데, SK텔레콤이 4월 18일 날 얘기하고 20일에서야 공식 신고가 들어갑니다. 근데 열어보니까 2025년부터 10년 전, 무려 15년 전부터 쓰던 거를 계속 쓰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보안 취약점이 있는 OS의 업데이트를 전혀 하지 않은 게 드러났어요. 그래서 흔적이 남아있는 걸 보면 모르겠어요. 전에도 있었을 수 있겠죠. 근데 어찌되었든 흔적이 남아있는 걸 보면 2021년부터 내부망에 침입해서 이 해커가 다수 서버에 악성 프로그램을 설치했다라는 것도 확인이 되는데, 이것조차 SK텔레콤이 조치를 하지 않은 걸로 나옵니다. 그리고 2022년에는 이것조차 확인했대요. 2022년에는 해커 침입 사실을 확인했는데도 불구하고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유심 인증키도 암호화하지 않았어요. 다 불법이거든요, 현행법상. 그래서
사실상 개인정보 보호 조치를 아무것도 하지 않았던 상황이었어요. 이 발표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한테 충격을 줬습니다. 왜냐하면 SK텔레콤은 1등 통신사이기 때문에 적어도 개인정보 보호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했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전혀 그렇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도 사람들이 그 얘기를 했거든요. KT하고 LG도 제대로 조사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왜냐하면 SKT가 이 정도 뚫렸으면 KT하고 LG는 더 뚫렸을 것 같다. 또 이렇게 해외에 있는 유명 보안 커뮤니티에서 이미 소문이 다 났고, 그 다음에 이때 뭐 그 뚫렸던 그 가입자 정보들이 또 유출돼서 다크넷에서 돌아다니고 있다. 다크넷은 이런 개인정보를 사고 파는 불법적인 네트워크가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런 곳에서 돌아다니고 있다라고 했었습니다. 근데 그때도 과기정통부에서 KT와 LG U+에서 SKT에 준하는 실태 점검을 진행했는데 아무것도 안 나왔다. 그때 그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이게 7월 4일이에요. 근데 사실은 그때 과기정통부가 직접 들어가서 조사한 게 아니에요. 그냥 KT하고 LG가 알아서 자체 조사했던 내용을 이렇게 설명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러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서요. KT가 사실은 뚫렸다는 사실이 드러납니다. 그리고 KT는 알고 봤더니 이 지금 개인정보 관련되는 것들 서버 이런 거를 막 파기하고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서 정보를 남기지 않으려고 최선을 다했다는 것도 당시에 드러나게 돼요. 그래서 KT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그 이슈들이 KT에서도 동일하게 이미 악성 프로그램들이 서버에 상당 부분 깔려 있다는 게 드러납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작년에 통신사에서 발생한 개인정보 이슈는 굉장히 참담한 상황인데, 그럼 어떻게 이미 SK텔레콤은 과징금이 나왔거든요. 근데 굉장히 미미합니다. 매출액 대비 굉장히 미미한데 우선은 8년이나 기본적인 보안 수칙도 지키지 않았죠. 그리고 거의 전 가입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됐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과징 금액을 내부에서 우선 계산을 합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내부에서 계산을 한 다음에 직원들이, 그 다음에 이거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합의제 국가기관이거든요. 그래서 위원들이 협의를 해서 이 부분을 결정을 하게 돼요. 근데 이렇게 금액을 준비해서 위원회에 올렸더니 그 당시에 민간 위원 중에는 위원도 있지만 비상임 위원들이 거의 대부분이거든요. 비상임 위원 2명이 아니 그거는 좀 너무 과도하지 않냐. 그리고 이게 그 기준 금액이 너무 높지 않냐. 막 이렇게 질문을 하고 나서 이 위원님들이 갑자기 우리끼리 좀 협의를 하자고서는 회의록에 나타나지 않아요. 그 뒤에 과정이. 그리고 나타난 회의록에 보면 51%나 원래 직원들이 산정했던 내부 기준보다 51%나 감액이 됐다라는 점이 나타납니다. SK텔레콤에 대해서 막 그 당시에 우리가 엄청 이렇게 해도 돼? 이게 말이 돼? 막 뭐 한 10년이나 막 업데이트 안 하고 막 썼는데 이게 말이 돼? 했던 거에 비해서는 금액이 많이 감액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이때 법무법인 세종을 썼었는데 세종에는 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님이 거기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찌되었든 그 다음에 KT도 세종을 고용해서 대응을 했다라는 점은 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이루어진 결정 과정이 상당히 국민들로부터는 이해하기 어려운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짐작하게 하는 면이 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더 재밌는 것은 아까 보듯이 개인정보 보호에 상당히 많은 그 원칙들, 이 하나도 지켜지지 않고
이 내부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상에서 정해진 기준을 지켜지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이 심지어 1등, 2등 통신사에게도 팽배했다라는 것을 저희가 인지하고 있는데, 개인정보 보호 인증 제도 자체도 굉장히 문제가 있었다는 점이 드러납니다. 이게 ISMSP 그 개인정보 보호 인증 마크인데, 지금 개인정보 털린 데가 전부 그 개인정보 보호 인증 마크를 받았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본도 지켜지지 않았다. 이 마크는 우리가 믿을 수가 없다라는 상황이 된 거예요. 왜 이런 일이 발생하냐? 심사위원들이 가면 이 뭐 교차라는 얘기를 하지 못한대요. 그리고 이것들과 관련돼서는 사실은 전체를 다 보는 게 아니고 일부만 이렇게 일부만 이렇게 뽑아가지고선 샘플로 보면서 이 정도는 했네 이렇게 판단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사실은 눈 가리고 아웅식의 인증제도로 전락한 것이 아닌가라고 이제 사람들이 생각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IMS 인증을 받으면, 피해 인증을 받으면, 아까 봤던 과징금 제도에 있어서도, 감경할 수 있는 사유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거에 2023년에도 이거를 감경사로 사용하면 안 된다라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근데 아직도 이게 이제 좀 해결이 안 됐고. 그러면 사실 우리가 개인정보 보호를 하고 있는지 믿을 수 있는 회사를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지금 현재로서는 아무도 믿으면 안 되는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이렇게까지 개인정보 보호의 원칙이 완전히 붕괴되어 있음을 우리가 지금 알게 됐다라는 점이 굉장히 좀 심각한 상황이라는 점으로서 이해를 해야 되고요. 그러면 이거랑 AI 우선 정책이랑 어떤 관련이 있을까? 이 문제는 사실은 여기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우선 개인정보가 돌아다니면 이걸 가지고 수집을 하다가 웹에서 이렇게 막 긁어서 모아가지고 AI 학습 데이터로서 활용할 수 있게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사실 그러면 그리고 뭘 수집해 왔는지 제대로 알 수도 없어요. 그리고 그것이 결국엔 또 개인정보를 위협하는 시스템으로 또 발전하는 거의 악순환으로 가는 이런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여기에서 시작해서 그 다음에 감시 기술로 확산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얼굴 인식이라든지 뭐 행동 예측, 위치 추적 뭐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이제 서비스도 만들고 이거 가지고 또 감시를 하는 프로그램도 만들고 뭐 이렇게 돼요. 근데 이렇게 했을 때 문제가 뭐냐? 전반적으로 이 감시 기술 확산으로 수집하는 데이터들이 취약계층에게 불균형하게 피해를 주는 이슈가 같이 발생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과정에서 원래는 개인정보 보호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개인들이 하나하나 자신들의 개인정보를 통제할 수 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되면서 이 사이에서 개인들은 어떠한 통제권도 행사할 수 없는 그런 이제 문제가 발생을 하는 것이 이미 개인정보 뭐 사람들이 개인정보 원칙이라고 제대로 지키면 모르겠는데 아무도 지키지 않는 상황에서 AI 우선 정책이 가면서 이것이 같이 결합되면서 문제가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AI의 경우에 서비스가 이것들을 잘 걸러내주면 되잖아요. 뭐 이런 질문이라든지 또는 AI를 통해서 오히려 이런 위험성을 더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요? 뭐 이런 질문들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 부분을 또 살펴보면 그게 그렇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그 AI 그 서비스들에서 영어로 썼지만 워크는 이게 제대로 돌아간다라는 뜻이고요. 하이프는 여기 설명되어 있지만 사실은 약간 과장하는 거예요. 과장되게 포장하는 거. 본인이 하는 역할보다 더 과장된 거. 그 다음에 스네이크 오일은 돌아가지도 않는 거예요. 이게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여기 이제
베나인 해가지고 이건 별로 그 해악을 주지 않는 것. 함풀은 굉장히 해악을 주는 것. 이렇게 이제 서비스들을 위로 올라가는 거 일이 되냐 안 되냐.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빠지는 거는 인류에게 해악을 주냐 안 주냐 이렇게 나눠서 서비스들을 표에다 한번 넣어봤단 말이죠. 그 컴퓨터공학과 교수님들이 넣어보니까 가장 좋은 건 인류에게 가장 좋은 건 이런 거겠죠. 해악을 안 주면서 일이 되는 거. 찾아봤더니 자동으로 고쳐주는 정도, 요 정도밖에 아니고, 나머지는 대부분 스네이크 오일단에서 걸리거나, 하이프 또는, 과장되거나, 아니면은 일은 되는데 위험해. 이게 바로 뭐냐면 얼굴 인식 프로그램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AI가 상당히, 뭐 도움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가령 예를 들면 우리가 번역을 한다든지 또는 뭐 여기 나온 것처럼 오토 컴플리트 하는 과정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도움이 될 수 있어요. 뭐 코드 제너레이션 한다든지 뭐 요즘 바이브 코딩 같은 거 하지 않습니까? 이게 도움될 수 있어요. 그런데 상당히 많은 예측형 프로그램, 가령 예를 들면 이 사람 감옥에 있는 사람 나오면 가석방 해주면은 또 죄를 질까요? 안 질까요? 또는 내가 교수님인데 이거 프로그램 돌리면 얘가 그 AI 프로그램으로 숙제나 했는지 안 했는지 우리가 알아볼게. 이것도 거의 안 잡힌다는 거예요. 비디오 인터뷰는 뭐냐면은 면접할 때 얼굴로 이제 그 얼굴 인식이라든지 얼굴 표정으로서 얘가 우리 회사에 적합한 인재인지 아닌지를 비디오 인터뷰로 검증한다, 예측한다. 이것도 거의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심지어 얘네 둘은 굉장히 위험하기까지 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상태에서 앞에서 어떤 굉장히 많은 위험성이 내포된 상태로 AI 우선 정책으로 가면 위험할 수밖에 없다라는 점을 조금 간단히 말씀을 드리고요. 요거는 그냥 넘어가고. 그래서 이제 본질적으로 AI 학습 데이터 수집의 문제를 좀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이거 제가 썼던 글 중에 일부를 갖고 왔는데요. 아까 AI 스네이크 오일 중에 위험성 중에 하나가 얼굴 인식기, 페이스 리코그니션 기술인데요. 이게 사실은 굉장히 재밌는 역사가 있습니다. 1964년 우드로 블레소라는 분이 용의자의 얼굴하고 머그샷을 매칭하면서 이제 얼굴 인식 기술이 시작됐는데, 이 사람의 역사를 그 외국의 잡지 와이얼드에서 썼나? 기억이 잘 안 나는데 하여튼 거기에서 이분의 역사를 이분이 살아있을 때 이분이 어떤 분인지 몰랐어요. 근데 이분이 돌아가신 다음에 그 아드님인가가 막 유산을 막 찾아보는 과정에서 이분이 사실은 정보부하고 뭐 연관됐다 뭐 이런 글이 하나 있어요. 굉장히 재밌는데 하여튼 첫 시작은 뭐냐면은 얼굴 인식 기술 자체가 누군가 범죄자를 찾아내는 것에서 시작이 됐다라는 거예요. 누군가 그러니까 추적하는 국가기관으로부터 펀딩을 받아서 시작됐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목적이라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나중에 이제 쉽게 말해 한국으로 따지면 군대, 국방부로부터 예산을 상당히 많이 받아서 이 학습 데이터들을 형성해서 발전을 해 나가게 되는데요. 이게 64년에 시작돼서 2014년과 2018년 사이에 20배 개선돼서 실패율이 단 0.2%다라고 발표를 한 바가 있어요. 근데 실제로 이것이 그런가라는 거에 대해서 실제로 이제 현장에 돌려보잖아요. 그러면은 사회 소수자에 대해서 차별적으로 인식을 한다라는 것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블랙 라이브즈 매터라고 그 체포 중에 흑인이 경찰에서 사망된 다음에 그 평등권 운동이 막 일어났을 때 그때 이제 뉴욕타임스가 발표를 했죠. 안면 인식 시스템 오류로 부당하게 체포되는 일이 흑인에게는 여러 차례 발생했다라고 했고 이게 사실은 소송까지 갔었습니다. 그리고 뭐 그 런던 같은 데에서도 이게 사실은 정확하게 잡아내지 못하는 케이스들이 등장을 했는데 어찌되었든 간에 이게 지금 굉장히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정부가 이런 권력을 갖게 되면 굉장히 위험하다라는 것들에 대해서는 전 세계가 같은 생각을 갖고 있지만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 시장이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권 전문가들은 굉장히 위험하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이거 왜 위험한가? 왜 이게 차별적인 서비스로 발전할 수밖에 없는가라는 거에 대해서 데이터베이스를 수집하는 단계에서 데이터들이 제대로 관리되지 못하기 때문이다라는 것이 연구 논문에서 여러 차례 지적을 하고 있는데요. 가령 예를 들면 최초로 미 국방부가 지원을 해서 96년에 최초로 얼굴 데이터 세트가 만들어집니다. 이때는 그 데이터 세트를 만들 때 저작권, 이미지 소유권, 프라이버시 정책, 그러니까 동의를 받는, 실험에 참여하시는 분들로부터 동의를 받아서 이것을 관리를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이상한 사진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걸렀다는 거죠. 그런데 2007년에 와서는 여기 이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는 웹에서 정보를 수집해서 심지어 아기, 청소년, 10대들도 포함되는 그런 데이터셋을 만들면서 동의 없이 웹 스크래핑을 통해서 얼굴 데이터셋을 형성하게 되고, 이렇게 됨으로써 사실은 관리가 안 되는 데이터셋으로 서비스들이 만들어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래서 사실은 편향성의 문제가 쉽게 해결될 수 없다라는 것이 그 논문의 결론인데요. 표를 보더라도 이게 95년까지는 직접 사진을 찍은 거예요. 피험자의 얼굴을 딱 찍어가지고 그걸로 데이터 세트를 만드는데 점점 웹서치가 증가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2014년부터는 사실상 웹 스크래핑으로 이러한 데이터 셋을 만드는 그런 문제가 발생을 했다라는 점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데이터 수집 방식이 전환됐다는 게 상당히 큰 이슈입니다. 초기에 이게 이제 데보라 라지가 2021년도에 썼던 논문인데, 결국에는 데이터셋이 통제 가능했던 시기에서 통제가 불가능한 시기로 갔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개인정보 통제 가능, 편향 워닝, 추적 가능까지 그 초기에는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됐는데, 그 뒤에는 가능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무차별 스크래핑이라든지 또는 검증이 사실상 불가능한, 개인정보 통제 불가. 사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편향되는 원인도 추적이 가능하지 않은 그런 문제가 같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서비스들은, 얼굴 인식 프로그램을 통한 이런 서비스들은 결국에는 감시 기술로 발전하는데, 이렇게 무차별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학습 데이터를 만들고 이걸 또다시 이용해서 그 일반 시민들을 감시하는 현상으로서 중국의 사례가 굉장히 많이 언급되는데, 사실 중국 말고 일반 서구 사회라든지 미국에서도 이런 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큰 문제가 됐고, 미국의 경우에는 얼굴 인식 프로그램은 함부로 쓰지 말자, 그래서 모라토리엄 정책을 주별로 활용하거나 뭐 그것을 주에 조례로 언급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요거는 다들 아실 것 같으니까 넘어가고요. 그럼 AI 서비스들이 결국에는 어떠한 결국에는 개인정보 이슈에서 출발할 수밖에 없습니다. 뭐냐면 사회에서의 개인정보를 사람들이 통제하지 못하는 그 차원에서 웹에서 막 스크래핑 해온 것들이 검증도 안 되고 통제도 안 되는 과정에서 서비스 자체도 불투명하고 편향될 수밖에 없다라는 문제가 같이 발생하는 거거든요. 이거는 이제 뉴욕타임스에서 언급이 됐던, 굉장히 강조해서 만들었던, 그 당시에 뉴욕타임스에서
흑인들에 대한 차별 이슈가 사실은 얼굴 인식 프로그램과 무관하지 않다라는 것을 보여줬던 것입니다. 이분 누구냐면 로버트 윌리엄스라고 해서 2020년에 디트로이트에서 갑자기 집에서 있는데 경찰이 체포를 하러 온 거예요. 근데 미국은 그 뒤에 문제가 막 발생돼가지고 조례로 더 이상 얼굴 인식 프로그램을 경찰 단계에서 함부로 쓰지 말자라는 얘기가 나오기 전에는 사실은 경찰 단계에서 굉장히 많이 쓰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저지르지 않은 범죄 혐의로 어린 두 딸 앞에서 체포가 돼요. 그래서 이게 미국에서 굉장히 큰 충격을 줬는데 알고 봤더니 이거 말고도 유색 인종들한테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했던 겁니다. 사실 이런 피해 사례로 백인이 언급된 케이스는 없었어요. 진짜로 10일 동안 구금됐던 케이스도 있었고, 막 TV 보고 있는데 내가 부활절 폭탄 테러리스트로 보도가 되고 해서 온 가족이 막 깜짝 놀라서 스트레스를 받는다든지 뭐 그런 일들이 있었단 말이죠. 이게 다 얼굴 인식 프로그램의 오류율 때문입니다. 이 문제를 본격적으로 제기했던 그 학자들은 2018년에 이미 이 문제 제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주요한 회사들의 얼굴 인식 프로그램의 오류율을 비교해서 발표를 했는데 백인 남성하고 흑인 여성 간 비교를 하게 되면 흑인 여성에 대한 오류율이 최대 35%까지 나오는 알고리즘 자체도 차별적일 수 있다라는 걸 보여줬고 사실은 이때 논문을 같이 쓴 분 중에 한 분이 데보라 라지인데 데보라 라지가 아까 얘기했던 데이터 수집 단계에서의 문제가 결국 이 편향성 문제의 원인이다라는 논문을 썼던 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는 결국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하는 거예요. 이 위험한 문제를 우리가 방치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 원인은 다시 돌아가면 하나하나 개인들이 내 거에 대해서 통제하지 못하는 그 원인과 연결되는 것이 아닌가. 특히 사회 소수자들에게는 이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다. 이게 네덜란드에서 사기 예측 AI가 줬던 이슈였습니다. 뭐냐면 복지 사기 예측 AI를 도입했는데 이게 이상하게 이민자라든지 비네덜란드어 화자, 여성들이 이 사람들이 복지 사기 같아요라고 이렇게 알람이 뜨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복지를 못 받으니까 굉장히 고통스러운 상황이 됐던 거죠. 근데 이게 나중에는 알고리즘을 확인해 보니까 알고리즘이 편향됐다. 그래서 결국에는 총리가 내각이 전부 사임하는 그런 이슈가 있었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이슈는 사실은 굉장히 심각한 이슈로서 네덜란드 전체에 이 문제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AI 편향이라든지 불투명성에 더 돌아보게 하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었기도 하고요. 근데 이렇게 우리가 검증도 할 수 없고 막 이런 상황이라면 사실은 투명하기라도 해야 문제 제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라고 우리 당연히 생각할 텐데 사실 그것도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파운데이션 모델 투명성은 2023년과 2024년에 얼마나 투명한가 100점 만점에 만점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분석을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분석을 해보니까 100점 만점에 37점밖에 안 되더라, 평균 점수가. 이때 2023년에는 이 메타가 가장 점수가 높았는데 메타조차도 54점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게 좀 너무 심한 거 아니냐 해가지고 6개월 후에 다시 후속 연구를 하거든요. 이때는 회사들을 조금 더 넣고 그 다음에 이 해당 투명성 지표에 대한 정보를 이렇게 요구를 했어요. 우리가 너네 의견을 받아가지고 반영을 해줄게 해서 점수가 조금 더 높아졌어요. 근데 54점에서 58점밖에 높아지지 않았어요. 이것은 바로 투명하지 않았다라는 점을 보여주는 건데 결국에는 도대체 뭘 가지고 학습 데이터를 만드는 걸까?
대해서 충분히 알기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델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특정 지역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모델을 사용하는지도 투명하지 않았다라는 점이고요. 근데 이러한 문제에서 결국에는 이제 막 AI 서비스들이 막 나오는데 거기에 대해서 정보 주체들이 권리를 행사하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라는 점을 보여주고요. 이게 의사결정 과정은 어떻게 되는 건지 알 수가 없어요. 결국에는 누가 책임져야 되냐, 이 문제로 돌아갈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리고 뭐 사이드지만 뭐 환경이라든지 노동 조건에는 또 어떤 영향을 미치, 한국에서 이것도 별로 논의가 많이 안 되고 있는데 굉장히 심각한 문제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투명하지 않은 문제는 근데 해결이 될 수 있을 것인가? 앞으로 점점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거만 해도 이게 공개 연구였거든요. 그리고 사실은 이게 랩에서 연구를 통해서 AI가 발전을 해왔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학술 협력, 피어 리뷰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서로 협력하고 데이터셋도 뭐 공개해서 배포하고 뭐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이제 상업화되면서 이것은 점점 영업 비밀의 범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AI 지도책이라는 책이 있거든요. 이 책 굉장히 재밌는데 케이트 크로포드는 AI는 권력의 기록부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AI가 과연 우리 개인 시민들이 권리 행사를 하거나 AI를 통해서 우리가 시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이게 발전이 가능할까? 굉장히 쉽지 않다라는 거. 왜냐하면 굉장히 많은 자원이 AI에 지금 투자가 되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수준의 투자금과 상상할 수 없는 수준의 자본, 그리고 자원, 전력이 지금 여기 지금 투자가 되고 있습니다. AI 기업들이 지금 그것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비용을 들여서 투자하고 있어, 내가 이렇게 굉장히 많이 노력해서 만든 거야 라고 하고 있다면, 그리고 지금 빅테크처럼 구글 뭐 이런 회사들이 내가 만든 거야 라고 한다면 이 AI의 발전 방향은 이 아래에 있는 개인이나 시민들의 경우에는 지워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보이지 않을 것이다. 개인 시민은. 이라고 생각한 게 케이트 크로포드의 책에서 언급되어 있고 저도 상당히 공감이 갔고 지금 현재 그렇게 발전 방향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근본적으로 개인의 노력으로 해결되지 않는 수준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미 이러한 현상은 AI와 상관없이 발전하고 있는 거예요. 앞에 맨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이미 개인정보 보호 원칙이라는 것이 무시되기가 일반적이고, 그럼으로써 굉장히 많은 개인정보 침해 사고들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근원적으로 해결하기보다는 사람들이 잘 이해하지 못한다 생각해서 넘어가는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AI에서는 점점 그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는 거죠. 그 개인들이 너네 이거 뭐 좀 열심히 잘 읽어봐. 너 읽고 내 권리 나 여기서 빼줘요. 이게 옵트아웃이거든요. 나 그 서비스에서 나 빼줘요. 이게 옵트아웃인데 이거 요청해. 뭐 대안 서비스를 선택해봐. 뭐 법적 권리. 나 이거 저기 정보 유출됐으니까 소송해야지. 그래서 법적 권리 행사 이렇게 하는 것으로 이 문제, 이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해결되겠냐고요. 해결되지 않습니다. 근본적으로 개인정보 보호 프레임을 근원적으로 다시 살펴보고 선제적으로 접근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 요즘 개인정보 보호를 연구하는 학자들의 얘기고요. 이렇게 열심히 한다고 해서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없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 굉장히 어려운 시대다 말씀드릴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무슨 역할을 해야 되냐?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굉장히 어렵게 만들어진 위원회입니다. 지고 싶어 하지 않았던 위원회고, 굉장히 많은, 사기업이라든지, 공공기관에서는, 왜냐면은 국가기관은 원래 행정안전부, 과기정통부, 방통위가 개인정보 규제 업무를 하고 있었는데, 얘네가 권리를 떼서 줘서 새로 만들어야 되거든요. 개인정보 규제 업무만. 근데 이걸 떼주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도 굉장히 저항이 셌고, 사기업에서는 이렇게 개인정보 업무가 과중화되면 우리들은 규제받는 거 아니야 해서 반대를 되게 심하게 했고, 그래서 어렵게 독립성이라는 이유로 만들어진, 왜냐하면 개인정보 침해 사고도 굉장히 많았고, 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독립성은 글로벌한 개인정보 보호 규제를 선진화된 나라에서는 그것은 당연히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독립성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 상식적인 일입니다. 그래서 어렵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얘네가 AI 시대에 나도 독립성을 지키기보다는 AI 우선 정책의 하나로서 역할을 해야겠다라고 역할을 하면서 요 사이에 개인정보를 지켜야 될 기관이 오히려 보호의 문을 열고 있다라는 의심이 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저의 칼럼에서 굉장히 많이 썼는데요. 자, 왜 만들어졌냐?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고 기업의 책임성을 확보하고 시민의 실질적 권리, 아까 봤잖아요. 시민이 혼자 아무리 노력해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개인정보 보호거든요. 그래서 그것의 권리를 보장해주고 권익을 증진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냐? 이미 법안 안에 이미 통과가 됐어요. AI 개발을 위해서 다른 기술 말고 AI 개발용으로는 원본 데이터는 뭐냐? 개인정보예요. 개인정보를 가명화도 시키지 않고 비식별화도 시키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 입법을 열심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렇게 해가지고서는 이미 법이 통과된 것이 있고요. 목적 외로 AI 개발 이용하는 것도 허용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어요. 인공지능 개발 우선 정책에 화답해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 해야 될 것들에 대해서 외면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 프라이버시의 중요성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개인정보에 대해서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들이 있어요. 뭐냐면 이거는 개인의 한정된 비밀이다. 그렇게 되면 사실은 가치가 굉장히 작아지죠.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의 한정된 비밀이니까. 그 다음에 숨길 것 없는데 왜 보호해야 되지? 숨길 게 없으면 네가 까봐. 이게 한국 사회에서도 굉장히 자주 나오는 얘기인데 이것은 사실은 독재자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강조하는 가치 중에 하나입니다. 숨길 게 없어도 함부로 까라고 하면 안 된다는 것이, 왜냐하면 개인의 비밀이 아니고 프라이버시는 사회적 가치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개인이 조심하면 된다. 아까 봤죠? 개인이 조심해서 해결되지 않아요? 그리고 이거는 기술 정책의 문제일 뿐이다. 이렇게 인권과 아주 연계돼서 고민하지 않는 그런 게 이제 오해의 기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엄청난 기술을 발전하는데 개인의 프라이버시는 양보해도 되지 라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의 인권은 후퇴되고 결국에는 정부 기업 권력에 대한 제한은 개인들이 할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사실은 민주적 사회 구조 유지의 기반인
공적 신뢰와 자율적 인간관계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한 영향을 미치게 되고 근본적으로 민주주의의 근간이 흔들리게 됩니다. 이 문제의 근원은 사실은 단순히 AI가 발전하냐 안 하냐가 아니고 우리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의 인간관계, 사람들의 관계, 권력관계 의 문제하고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이 부분을 지키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또 특히 이 부분은 유엔에서 낸 보고서에도 언급이 되어 가고 있는데 항상 감시받고 있다고 느끼게 되면 여기 또 언급이 되거든요. 사회적 유대와 시민 간의 상호작용을 방해할 수밖에 없다. 결국에는 이 부분은 민주주의와 연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의 자율성이라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연계되는 이슈라고 할 수 있고요. 그래서 다시 돌아가면 AI 시대에 오히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그 독립성과 역할이 정상화돼서 본인들이 최초에 만들어졌던 목적을 실행하기 위한 역할을 해야 됩니다. 예, 오늘은 저희가 작년에 한국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던 다양한 해킹 사건의 원인을 살펴봄으로써 이미 개인정보 보호 원칙이 중요한 통신사에서도 지켜지지 않고 있고 이 지켜지지 않고 있는 개인정보 보호 규범의 문제는 AI 우선 정책 과정에서 더 심각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이 과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역할을 하지 않고 AI 우선 정책에 같이 지금 휘말려 가고 있는 점이 굉장히 큰 걱정으로 저희가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개인정보는 앞으로 정말 의미가 없어지는 걸까요? 사실 그렇게 된다면 인간의 존엄성이라든지 사적 권력이나 공적 권력에 대해서 제한을 할 수 있는 권리 그리고 민주적 사회 구조를 만드는 중요한 도구와 원칙을 저희가 개인들은 손에서 잃어버리게 되는 그런 불행한 사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민주주의의 근간을 지키는 역할로서 개인정보가 역할을 해야 되고 사실은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더 중요한 그러한 포인트를 짚어줘야 되는 곳이 바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임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역할이 오늘날 크게 보이지 않아서 그 부분도 굉장히 큰 문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좀 더 이 이슈에 관심이 있고 눈 밝은 시민들이 좀 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채찍질을 아끼지 않아야 되는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AI 시대에 우리의 개인정보는 어떠해야 할까요? 이것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지키는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제가 강의 중간에 언급했었던 분인데 케이트 크로포드가 썼던 AI 지도책은 권력이라든지 자원 배분에 있어서 AI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이해하기 굉장히 좋은 책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 책을 좀 추천을 드리고요. 오늘 이렇게 좀 길진 않지만 그래도 작년 한 해 우리가 경험했던 해킹 사건이 이렇게 이해될 수 있다는 점을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